제 나이 65, 남편과 결혼한 지 40년이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마지막 단풍 여행이라며 설악산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단풍 아래서 남편은 제 손을 잡고 평생 고생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40년간 전국의 산을 오르며 그 모든 길과 비밀을 기록한 나만의 산행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도 속에 남편 몰래 사둔 수십억 대 땅의 위치가 암호로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고 그 여행은 제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무시했던 늙은 아내의 발걸음이 어떻게 그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지 그 처절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정임아, 올가을 단풍은 유난히 더 붉구나. 꼭 우리 40년 세월처럼. 남편 박상철은 내 손을 잡은 채 설악산의 울산 바위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고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결혼 40주년. 우리는 평생 앞만 보고 달려왔다. 남편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고 나는 그를 뒷바라지하며 두 아이를 키웠다. 내 이름 석자보다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불리는 시간이 더 길었던 세월. 그 세월의 끝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단둘만의 여행을 제안했을 때 나는 소녀처럼 설렜다.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올랐다. 발 아래 펼쳐진 단풍은 마치 온 산에 불이 붙은 것처럼 장관이었다. 남편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임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당신 희생 덕분에 내가 이만큼 회사를 키우고 우리 자식들도 번듯하게 키울 수 있었어.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나는 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이었던 남편. 그런 그가 처음으로 내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애써 고개를 돌려 풍경을 보는 척했다.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 슬슬 재산을 정리해야지. 자식들한테 물려줄 건 물려주고 우리 노후 준비도 하고.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내가 변호사한테 다 맡겨서 정리해 온 거야. 복잡할 거 없어. 당신은 그냥 여기 내가 표시한 곳에 도장만 찍으면 돼. 우리 두 사람 편안한 노후를 위한 거야. 나는 서류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아니,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내 인생의 전부였던 그를 내가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나는 그가 가리키는 곳마다 망설임 없이 인감 도장을 찍었다. 도장이 서류 위에서 쿵, 쿵 하고 울릴 때마다 나는 이제 정말 내 고생이 끝나는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다. 붉게 타오르는 단풍이 마치 우리의 빛나는 노후를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내 인생 최악의 착각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며칠 뒤 아침부터 집이 소란스러웠다. 법원 사람들이라며 들이닥친 남자들이 집 안가구마다 빨간 차 앞 딱지를 붙이고 있었다. 어리둥절한 내 앞에 남편이 나타났다. 여행지에서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는 싸늘하고 낯선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이 집 내 집 아니야. 당신도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다 뭐예요?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서류 한 장을 내 얼굴에 던졌다. 그것은 며칠 전 내가 설악산에서 직접 도장을 찍었던 바로 그 서류였다. 눈 없어. 똑똑히 읽어봐.
재산 분할 포기 각서 그리고 이혼 합의서. 당신은 당신의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거야. 멍청하게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지막 단풍 여행은, 마지막 선물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40년의 세월이 단 몇 장의 종이와 도장 몇 번으로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시끄럽고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집도 이제 내 여자 명의로 넘어갔으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내 여자라는 말.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빈손으로 내쫓고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한 완벽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 내 40년의 희생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내 여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갈라져 나왔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단어였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현관문 쪽을 향해 턱짓했다. 그곳에는 내가 평생을 미워했던 한 여자가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인 양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남편의 오랜 내연녀 오미숙이었다. 그녀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언니, 이제 방 빼. 여긴 내 집이니까. 이게 어떻게 당신 집이야. 여긴 내 집이야.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집이라고. 나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하지만 내 절규는 법원 집행관들의 냉정한 시선과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 앞에 허무하게 부서졌다. 시끄럽고 당장 안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저 두 사람이 나를 내쫓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완벽한 함정이었다. 내 40년의 세월은 저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재물에 불과했다. 나는 결국 내 옷가지 몇 개가 담긴 낡은 등산 가방 하나만을 든 채 내가 평생을 바친 그 집에서 짐승처럼 쫓겨났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아버지 일이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라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며느리는 아예 받지도 않았다. 나는 내가 평생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이들에게 한순간에 버림받은 것이다. 갈 곳 없는 나는 밤이 깊어서야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다. 시끄러운 콧고리 소리와 퀴퀴한 땀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나는 딱딱한 바닥에 누워 밤새 눈물만 흘렸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며칠을 찜질방과 공원을 전전하며 보냈다. 수중의 돈은 빠르게 떨어져 나갔고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갔다.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설악산의 그 붉디붉던 단풍이 나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 덮쳐오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길거리에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내 옆에 놓인 낡은 등산 가방을 보았다. 내게 남은 유일한 것. 나는 홀린 듯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40년 동안 내가 전국 방방곡곡의 산을 오르며 직접 그리고 기록했던 손때 묻은 나만의 산행지도 수십 권이 들어 있었다. 한 권 한 권 지도를 펼쳐보았다. 거기엔 내가 올랐던 모든 산의 등산로, 내가 쉬어갔던 모든 약수터, 내가 발견했던 모든 들꽃의 위치가 삐뚤빼뚤한 글씨와 그림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남편이 사업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나는 이 지도를 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아이들이 속 썩일 때 나는 산에 올라 마음을 다스렸고 그 모든 것을 이 지도에 기록했다. 이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다. 나의 40년 인생 전부이자 내 눈물의 기록이었고 내 유일한 역사였다. 나는 수십 권의 지도를 가슴에 끌어안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오기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들은 나의 돈과 집을 빼앗아갔지만 나의 세월과 나의 발자취까지 빼앗아갈 수는 없다. 나는 이 산행 지도와 함께 내 발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죽을 수는 없다. 나를 배신한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아니, 어떻게 더 잘 살아가는지를 똑똑히 보여줘야 했다. 나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표를 끊었다. 모든 것을 잃은 내가 다시 시작할 곳은 내가 가장 잘 아는 곳, 바로 산이었다. 내 지도 속에 유일한 희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은 채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 창밖으로 익숙했던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멀어져 갔다. 내가 40년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저 도시 어딘가에 있었지만 이제 그 무엇도 내 것이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보다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는 기묘한 해방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버스는 몇 시간을 달려 속초 시외 버스터미널에 나를 내려놓았다. 낯선 도시의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이제부터 나는 온전히 혼자였다. 나는 터미널 근처의 가장 값싼 여인숙에 짐을 풀었다. 하루 숙박비 2만 원.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곰팡 내 나는 작은 방이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남은 돈은 고작 30만 원 남짓. 이 돈이 떨어지기 전에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나는 그날 밤 낡은 등산 가방을 열어 내 모든 재산인 산행 지도들을 펼쳤다. 수십 권의 지도 중 유독 손때가 많이 묻은 설악산 지도를 꺼내 들었다. 나를 무너뜨린 그곳에서 나는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첫 차를 타고 설악산으로 향했다. 등산객들로 붐비는 입구를 지나 나는 지도에만 표시된 나만의 길, 인적이 드문 샛길로 접어들었다. 40년간 내 발로 다져놓은 길이었다. 흙냄새, 젖은 이끼 냄새, 그리고 서늘한 가을바람 냄새. 도시의 그 어떤 값비싼 향수보다 이 냄새가 내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주었다. 나는 산을 오르며 지도에 표시된 약초 자생지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도라지, 더덕, 잔대 어릴 적 친정어머니에게 어깨너머로 배웠던 약초 지식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산에서 캔 약초를 속초 시내의 약재상에 가져다 팔았다. 큰 돈은 되지 않았지만 하루 숙박비와 끼니를 해결할 정도는 되었다. 그렇게 나는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낮에는 산을 오르고 밤에는 여인숙의 작은 방에 돌아와 지도를 펼쳐놓고 다음 날 갈 곳을 연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지도 한 구석에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표시를 발견했다. 산삼자생지. 내가 언제 이런 걸 표시해뒀을까?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그곳은 설악산에서도 가장 깊고 험준한 대청봉 근처의 인적 없는 골짜기였다. 10년 전쯤 남편 몰래 비자금을 털어 사두었던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강원도 산골의 땅이었다. 설마 정말로 산삼이 있을까? 나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의 내게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심정이었다.
그곳으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곳으로 가려면 일반 등산로가 아닌 거의 벼랑에 가까운 험한 길을 타야만 했다. 나는 며칠에 걸쳐 만반의 준비를 했다. 약초를 팔아 모은 돈으로 튼튼한 등산화와 로프를 샀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그날따라 날씨가 좋지 않았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고 바람이 제법 쌀쌀했다. 일기예보에서는 오후부터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했다. 지금 가지 않으면 겨울이 와서 한동안 산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망설임을 떨쳐내고 굳은 결심과 함께 산으로 들어섰다. 지도를 보며 몇 시간을 올랐을까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했고 등산로는 흙탕물길로 변했다. 나는 로프의 의지에 위태롭게 바위를 오르내렸다. 온몸이 비에 젖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여기서 포기하면 내 인생도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마침내 지도에 표시된 골짜기 입구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한 남자가 바위 아래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값비싼 등산복은 흙투성이가 되어 찢겨 있었고 발목은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있었다. 폭우 속에 길을 잃고 조난당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고통과 추위에 거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정신 차려요. 여기서 잠들면 죽어요. 나는 그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다. 그는 간신히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었다. 이대로 두면 저체온증으로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변을 살폈다. 내 지도에 따르면 이 근처에 내가 예전에 발견해 놓은 작은 동굴이 있었다. 나는 내 모든 힘을 다해 그를 부축했다. 성인 남자의 무게는 내게 너무나 버거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거의 끌다시피 하여 기억과 지도를 더듬어 마침내 작은 동굴을 찾아냈다. 동굴 안에서 나는 젖은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다. 그리고 등산 가방에서 마지막 남은 비상식량인 꿀물과 내가 캔 도라지를 꺼내 그에게 먹였다. 그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누구세요? 나는 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동굴 안에서 타오르는 모닥불의 온기가 얼어붙었던 우리의 몸을 서서히 녹여주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이 작은 동굴 안은 기적처럼 아늑했다. 나는 젖은 옷을 짜서 불 옆에 널고 남은 도라지를 구워 그에게 건넸다. 그는 허겁지겁 구운 도라지를 받아 먹었다.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보였다. 정신을 차린 그는 그제야 제대로 나를 쳐다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서 죽었을 겁니다. 저는 최진우라고 합니다. 김정임입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의 말투나 행색으로 보아 평범한 사람은 아닌 듯했다. 이런 험한 곳에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등산 장비와 위기 상황에서도 잃지 않으려는 듯한 품위. 그는 발목을 내려다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마도 골절인 듯 심하게 부어 있었다. 구조를 요청해야 했지만 비바람이 너무 거세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곳에 혼자 계셨습니까? 이 길은 일반 등산객은 절대 오지 않는 곳인데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 기구한 사연을 이 낯선 남자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절실하게 하고 싶었다. 나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40년의 결혼 생활, 남편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 단풍 여행의 진실.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어 갔다. 그는 자신의 고통도 잊은 채 내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동굴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타오르는 불꽃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혼 무효 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법률 용어들은 낯설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소송이라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요. 그 순간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조난자의 불안한 눈빛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 바로 그의 본 모습이었다. 제가 있잖습니까? 제 목숨을 구해준 분입니다. 수임료는 그걸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아니, 이건 제 수임료가 아니라 제가 어머니께 갚아야 할 빚입니다. 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인생에 이런 행운이, 이런 기적이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절망의 끝에서 발버둥 쳤을 뿐인데 신이 나를 버리지 않은 것일까? 다음 날 비가 그치자 그는 가지고 있던 위성 전화로 구조를 요청했다. 잠시 후 헬리콥터 소리가 골짜기를 울렸고 우리는 함께 구조되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발목 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나는 병원을 떠나려 했지만 그가 나를 붙잡았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 곁에 계셔야 합니다. 이건 변호사로서의 명령입니다. 그는 병실에 노트북을 가져다 놓고 즉시 내 사건 분석에 들어갔다. 그는 내가 도장을 찍었던 서류들을 검토하며 혀를 찼다. 너무나도 치밀하고 악랄하게 준비된 서류들이었다. 그는 나에게 남편과의 40년 생활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묻기 시작했다. 언제 결혼했는지, 남편의 사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충당했는지. 나는 기억을 더듬어 40년의 세월을 복기했다. 남편의 첫 사업 자금도, 아이들의 유학 자금도 사실은 내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을 팔아댔던 것이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수십 년간 꼼꼼히 적어온 나의 낡은 가계부에 기록해 두었다. 나는 여인숙으로 돌아가 등산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수십 권의 낡은 가계부를 꺼내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는 가계부를 넘겨보며 감탄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이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닙니다. 어머니. 이건 40년의 희생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 자료입니다. 그의 눈이 승리를 확신하는 사냥꾼의 눈처럼 번뜩였다. 우리의 반격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최진우 변호사는 내가 알던 그 어떤 남자와도 달랐다. 그는 내 남편처럼 권위적이지도 내 아들처럼 어리광을 부리지도 않았다. 그는 나를 어머니라 부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의뢰인으로 대하며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사건을 파고들었다. 깁스를 한 다리가 불편할 만도 한데 그는 며칠 밤낮으로 병실을 자신의 사무실 삼아 내가 가져온 수십 건의 가계부와 씨름했다. 젊은 변호사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서류를 건네고 그의 지시를 받았다.
내가 평생을 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세계였다. 어머니,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40년의 세월을 이제부터는 법의 언어로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든든해졌다. 내 편이 있다는 것, 내 억울함을 알아주고 나와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첫 번째 반격을 준비했다. 이혼 무효와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최 변호사는 나의 가계부를 근거로 내가 40년간 남편의 사업과 가정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다. 승산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법정이라는 곳은 내가 평생 올라왔던 그 어떤 산보다 더 춥고 험했다. 첫 변론 기일 법정에 선 내 남편 박상철의 곁에는 그보다 더 비싸고 악랄해 보이는 변호사가 서 있었다. 그는 내가 제출한 40년치 가계부를 그저 주부의 개인적인 낙서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내가 남편에게 보냈던 돈들은 아내로서의 당연한 내조일 뿐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의 언어는 차가웠고 진실은 증거라는 날개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날아오를 수 없는 곳이었다. 판사는 남편 측 변호사의 주장에 더 무게를 싣는 듯했다. 나는 법정을 나오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날 밤 최 변호사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창밖의 야경을 보며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이 처음으로 외로워 보였다. 젠장 너무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내 연녀에게 증여하는 형식까지 취해놨어요. 어머니가 찍으신 도장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묻어 있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패배를 안겨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변호사로서의 자괴감. 나는 그런 그에게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산에서 조난당한 그를 보았을 때처럼 나는 지금 이 남자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사무실 구석에 놓인 나의 등산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마음이 복잡할 때면 늘 그랬듯이 나는 가방에서 낡은 설악산 지도를 꺼내 펼쳤다. 손때 묻은 지도를 손가락으로 쓸어보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울산바위, 권금성, 비선 때 남편과 함께 걸었던 그 길들을 이제는 원수와 함께 걸었던 길이 되어버린 그곳을 나는 무심코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지도 한 구석에 내가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낯선 표시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산삼자생지. 10년도 더 전에 남편 몰래 비자금을 털어 사두었던 쓸모없다고 잊고 지냈던 바로 그 강원도 산골의 땅. 나는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 쓸모없는 땅떼기 하나 사둔 게 있었는데 그때 왜 이걸 샀을까? 그 순간 담배를 태우던 최 변호사가 휙 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패배감에 젖어 있던 변호사의 눈이 아닌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이라니요. 어디에 있는 어떤 땅입니까?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이라니요. 어디에 있는 어떤 땅입니까? 최진우 변호사의 목소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터져나온 한 줄기 섬광 같았다.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내게는 그저 잊고 있던 쓸모없는 산골 땅떼기일 뿐인데 그는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걸까? 나는 기억을 더듬어 10년도 더 전에 그 땅을 사게 된 계기를 털어놓았다.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날리고 집안이 휘청거렸던 시절. 나는 40년간 모아온 비자금 중 일부를 떼어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남편의 이름이 아닌 내 친정 조카의 이름을 빌려 강원도 산골에 작은 임야를 사두었던 것이다. 그 후로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차명, 차명 부동산이었군요. 어머니, 이건 신의 한 수입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노트북으로 달려가 무언가를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강원도의 지적도와 함께 위성 사진이 펼쳐졌다. 그는 내가 지도에서 짚어준 위치를 확대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설악산 국립공원 인근 동에 고속도로 확장 예정지 바로 옆 미쳤다. 이건 미쳤어. 나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내가 샀던 그 땅의 현재 공시지가와 함께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도가 떠 있었다. 내가 10년 전 헐값에 사두었던 그 쓸모없던 산골 땅은 고속도로 확장 계획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계획에 힘입어 이제 수십억을 호가하는 황금의 땅이 되어 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 이 땅 하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저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올 수 있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승리를 넘어 완벽한 파괴를 계획하는 전략가의 눈빛으로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기쁨보다 더 깊은 슬픔에 빠져들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남편과 이제는 돈 몇 푼을 가지고 진흙탕 속에서 싸워야 한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다. 법정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남편 박상철과 그의 변호사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오늘도 나의 40년 희생을 당연한 내조라며 깎아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최 변호사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다. 그는 내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아무것도 듣지 마십시오. 그냥 40년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셔도 좋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남편 측 변호사는 예상대로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기 시작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남편의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 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심장이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최 변호사의 말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공격이 끝나고 마침내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판사를 향해 그리고 법정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은 제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 의뢰인께서 스스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마치 연극배우처럼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강원도의 그 땅 사진을 띄웠다. 이것은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임야 5만 평입니다. 현재 시가 50억 원에 달하는 땅입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남편 박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리고 이 땅의 실소유주는 바로 제 의뢰인 김정임 여사입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입니다. 재산 목록 어디에도 없는 땅입니다.
최 변호사는 그를 비웃듯 쳐다보며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10년 전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내 조카의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통장에서 조카에게로 돈이 흘러들어간 명백한 금융거래 내역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이 바로 차명 부동산입니다. 제 의뢰인은 낭비벽심한 남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 자신의 마지막 노후를 위해 비자금으로 이 땅을 사두셨던 겁니다. 이 땅은 두 사람의 공동 재산이 아닌 제 의뢰인의 온전한 특유 재산입니다. 남편 박상철은 이제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김정임,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 몰래 이런 짓을?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내 안에서 40년간 억눌려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었어요? 40년의 세월을, 우리의 마지막 단풍 여행을 어떻게 그렇게 짓밟을 수가 있었어요? 내 절규에 법정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외쳤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저 사람에게 단 1원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 땅은 제 40년의 눈물값입니다. 저는 저 사람에게 단 1원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 땅은 제 40년의 눈물값입니다. 내 절규는 법정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판사도 검사도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도 숨을 죽인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 박상철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자의 처참한 절망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유능한 변호사마저도 예상치 못한 이 거대한 반격 앞에 전의를 상실한 듯 넋을 놓고 있었다. 그때 최진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에 섰다. 그는 더 이상 불리한 싸움을 하는 패잔병이 아니었다. 승리를 손에 쥔 개선 장군이었다. 그는 판사를 향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지배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내가 40년간 써온 수십 건의 낡은 가계부 사진을 띄웠다. 이것은 제 의뢰인께서 40년간 기록해 오신 가계부입니다. 피고 박상철 씨의 첫 사업 자금 5천만 원,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유학 자금 총 3억 원. 이 모든 것이 제 의뢰인께서 친정에서 물려받으신 땅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는 사실이 이 가계부 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련 금융 거래 내역 역시 모두 확보했습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가정을,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일으켜 세운 숨겨진 조력자이자 가장 큰 채권자였다. 피고 측은 제 의뢰인의 40년 희생을 당연한 내조라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조가 아니라 투자였으며 헌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피고 박상철 씨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도 최소 50% 이상의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이혼의 명백한 유책 사유가 피고에게 있으므로 그에 따른 위자료 3억 원 역시 청구합니다. 남편 박상철의 몸이 무너지듯 휘청거렸다. 그의 눈에는 이제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텅 빈 공허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도 재산도 그리고
40년의 세월 위에 쌓아 올렸던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까지도. 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얼어붙은 남편을 돌아보며 확인 사살과도 같은 한마디를 덧붙였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의뢰인께서는 피고가 내연녀 오미숙 씨에게 증여한 강남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처분한 것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연녀 오미숙마저도 이 진흙탕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모든 변론이 끝났고 재판장은 다음 달 선고 공판을 예고하며 패정을 선언했다. 법정을 나서는데 수많은 기자들이 내게 몰려들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가 내 앞을 막아서며 나를 보호했다. 우리가 법원 계단을 내려오고 있을 때였다. 저 멀리서 남편 박상철이 내연녀 오미숙과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바람만 안 넣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어. 뭐? 내가 뭘? 당신이 멍청하게 당한 걸 왜 내 탓을 해? 이 빈털터리 영감아. 두 사람은 서로를 저주하며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다. 40년의 내 희생을 비웃던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은 돈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멀리서 지켜보았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내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만이 차갑게 실감 날 뿐이었다. 최 변호사가 내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걸쳐 주었다.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머니. 아니, 정임 씨. 당신은 이겼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40년의 긴 겨울을 끝내고 마침내 내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봄을 맞이하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한 달 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우리의 완벽한 승리였다. 남편 박상철 명의의 모든 재산 중 60%가 나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내게로 돌아왔고 위자료 3억 원 역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내연녀 오미숙에게 증여되었던 강남의 아파트 역시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다시 내 소유가 되었다. 남편 박상철은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40년의 세월은 그에게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했다. 모든 것이 끝난 날 나는 최진우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깁스를 풀고 예전의 늠름한 모습을 되찾아 있었다. 그는 내게 엄청난 액수가 찍힌 통장을 건넸지만 나는 그저 담담했다. 돈은 더 이상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되찾은 것은 돈이 아니라 내 이름 세 글자, 김정임이라는 나의 인생이었으니까.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내 말에 그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수임료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평생에 걸쳐 갚으셔야 합니다. 그의 엉뚱한 말에 내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가 내 앞으로 다가와 내 낡은 산행 지도를 펼쳤다. 어머니, 아니 정임 씨. 다음 주말에 우리 이 산에 같이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정임 씨의 첫 번째 수임료로 그 산의 전용 가이드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변호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었다. 한 남자로서 내게 보내는 따뜻하고 진솔한 눈빛이었다. 내 얼굴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소녀처럼 붉어졌다. 다음해 가을 나는 최진우 변호사와 함께
다시 설악산을 찾았다. 작년 내 인생이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곳이었다. 하지만 올해의 단풍은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는 불길이 아니었다. 내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눈부신 축포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광금성에 올라 붉게 타오르는 산을 함께 내려다보았다. 그는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내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정임 씨, 작년 이 자리에서 당신은 산을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당신의 인생이라는 새로운 산을 오르시겠습니까?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셔츠처럼 꽉 잡았다. 그것으로 모든 대답을 대신했다. 그의 손은 40년간 잡아왔던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하고 든든했다. 나는 내가 되찾은 재산의 일부로 여성 산악인 지원재단을 설립했다. 나와 같이 산을 통해 인생의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서려는 여성들을 돕고 싶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강원도의 그 땅에 작은 집을 지었다. 최 변호사와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산을 올랐고 평일에는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지만 완전한 행복을 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장터에 나갔다가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과 마주쳤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인부들 틈에 섞여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초라한 행색의 내 전남편 박상철이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그의 등은 40년간 내가 보아왔던 그 어떤 모습보다 작고 초라했다. 나는 그를 아는 척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담배를 사기 위해 내미는 거칠고 주름진 손을 잠시 바라볼 뿐이었다. 동정도 연민도 분노도 없었다. 그는 이제 내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경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 변호사가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그럼요. 이제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걸요. 우리의 작은 집 앞에는 어느새 붉은 단풍잎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40년의 긴 겨울이 가고 내 인생에는 마침내 눈부신 가을이 찾아왔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나의 진짜 인생이